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시공계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 강의 순서는 1, 2, 3번에서 첫 번째가 시공계약서에 대한 내용하고 그 계약서에 대한 이해를 설명을 할 거고요. 오늘 강의가 주 내용이 아마 이걸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계약 관련 분쟁 파악과 해결에 대한 내용을 좀 담았고요. 세 번째는 공정 관련해서 분쟁 및 리스크에서 그 마감이나 기본적인 어떤 현장에서의 문제점들을 제가 사진으로 좀 해서 그런 내용들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설계를 한 다음에 그 시공사를 이제 선정을 하셔야 되고,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이제 시공계약 금액을 결정해서 이제 계약을 하셔야 되는데, 시공계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진행을 해야 나중에 문제점이 생기더라도 피해를 최소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발판을 마련을 하는 거고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거보다 계약 내용보다는 계약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해를 좀 하셔야 되지만, 이 계약할 수 있는 근거, 백데이터가 설계 도서라는 겁니다. 이 설계 도서에 잘 정리가 되셔야 그 다음에 이 계약서도 잘 정리되면 시공사하고의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최소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시공사 선정을 할 때 주안점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일단 신뢰 있는 건설사를 당연히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누구한테 소개를 받든 뭐 내가 아시는 분한테 내가 나름대로 알아보든 해갖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 회사가 잘 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판단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게 지금 지명원이라든지 아니면 포트폴리오 등을 확인해서 그 회사의 공사 실적 등을 한번 확인하셔서 비교 검토를 하시면 어느 정도 정리가 나름대로 판단 기준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써놓지는 않았지만 그 내가 선택한 여러 가지 뭐 한 세네 군데 업체를 선택한 거에서 그 회사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건 건설협회에 들어가면 그 회사에 대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충 나오기 때문에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신뢰 있는 건설을 좀 걸러서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세한 계약 검토서인데, 요게 이제 계약서에는 제가 오늘 설명하신 시공 도급 계약서도 중요하지만 이 계약서 내용 안에는 내역서가 들어갑니다. 그 내역서도 이제 설명을 이제 강의를 하면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내역서 안에 수량이 나오고 그 수량에 대한 단가가 나오고요. 그걸 다 합쳐서 내가 이 전체 금액을 얼마에 공사를 하겠습니다라는 것들이 이제 그게 내역인데, 그 내역서도 굉장히 꼼꼼하게 검토를 하셔야 이 계약서를 잘 쓴다고 해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는 않고요. 이 내역서의 근거에 의해서 많은 게 이제 좌지우지가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이라든지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그 금액이 맞는지 안 하는 판단은 그런 거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걸 근거로 해서 이 건축 도급계약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는 상태니까 어느 정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설계하고 시공을 분리발주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설계를 하면 설계사무실이 시공사 선정도 하시고 하는데, 믿고 가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이제 설계해서 다 맡기고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사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액션이거든요. 왜냐하면 믿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그 데미지는 다 건축주한테 오는 거지, 설계사무실이든 시공사든 나름대로 자기네들 빠져나갈 구멍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하셔야지만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려서 설계에서 의도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의 어떤 그 자기네끼리 어떤 그런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자 하는 내가 또 필요해서 어떤 퀄리티를 얻고자 하는 그 성과를 많이 못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설계하고 시공을 분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계약하는 과정에서 보증금, 선급금 보증하고 그 다음에 계약 이행 보증 증권하고 건물이 지어졌을 때 하자 증권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 시공사를 봐서 선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설명하는 내용은 국토부에서 나온 이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물론 거기에 제가 PM을 좀 역할을 좀 하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좀 들어갈 것들을 좀 넣긴 했어요. 그건 이제 중간에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이 표준계약서의 주 내용이 7가지, 8가지 정도 됩니다. 제일 밑에 거는 이제 서류상에 추가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제 뺐는데, 전체적으로 한 36, 7조 정도 돼요. 그 항목이. 그 항목 중에서, 한 7가지 큰 제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그 계약서 내용의 명칭이라든지 위치, 뭐, 규모, 이런 것들이 이제 제반적으로, 이게 표제부죠. 제반적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는 계약 금액, 그 다음에 공사 진행에 따른 공사비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계약의 세 번째는 이제 공사 기간. 그 다음에 공사가 지연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 책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규정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건물을 공사를 하면서 이게 이제 품질, 보증이라든지 하자 보수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내용을 담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 이행을 보증하는 보증금에서 우리가 계약금을 공사를 안 했지만 시공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줍니다. 보통 10% 정도 이제 나가는데 그 10% 나가는 것에 대한 비용에 대한 거를 보증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할 것에 대한 규정들을 잡아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공사를 하다 보면 이제 인입비 관련 뭐 통신, 전기, 가스, 수도 그런 인입비를 누가 어떻게 낼 것이냐. 그 다음에 만약에 공사하다가 민원이 났다. 그럼 그 민원을 어떤 민원 누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내용하고 만약 또 사고가 났을 때 그걸 누가 책임져 가고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런 내용 규정들을 담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하다가 뭐 문제가 생겨서 공사를 해지할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건축주가 해지할 상황도 있고 시공사가 또 해지할 수 있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런 게 어떤 경우고 또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서로가 그런 내용들을 담은 거고요. 이게 지금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의 주 키예요. 이게 이제 이제 한 30 몇 조 되는 내용의 요 분량이고 제일 마지막에 이거는 이 설계 도서는 이 계약서 한 6, 7장 되는 이 계약서 외에 시공 도면도 계약서입니다. 시공 도면도 계약서 첨부가 돼야 되고요. 이 시공 도면에 의해서 내역서, 시공사가 물량을 뽑아서 금액을 결정한 그 내역서를 또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공 계획서.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공사 일정표죠. 내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공사 끝내겠다는 공사 예정표 같은 거를 이제 첨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시에는 계약 특수 조건 같은 거를 달아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 내용이 요렇게 큰 툴로 내용하면 이런 식으로 담겨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내가 변호사나 법조인이 되는데요. 우리가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요. 키포인트만 충분히 알고만 가면 서로의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길 시에 나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기준들을 잡아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이제 도급계약서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표지부인데, 이건 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건 이게 이제 계약서의 기본 초안입니다. 이쪽 페이지가. 자, 이제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에서 공사명이 있고요. 장소가 있고, 그 다음에 착공을 언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스타트를 언제 할 것이냐 하고, 이거를 언제까지 끝낼래. 요게 이제 공사,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공사 지체, 이제 공사가 약속한 날짜에 못 친 거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이제 묻는데, 이걸 기준으로 이제 따집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이걸 넉넉하게 좀 잡기는 할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공사 준공 연을 잡고요. 계약금을 이제 당연히 넣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부가세가 포함이냐, 별도냐, 그런 것도 이제 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보증금이라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보통 10% 정도 나옵니다. 이 계약보증금은 부가세를 포함한 10%가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계약보증금은, 계약 이행 보증 증권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계약을 해야 계약 이행 보증 증권을 발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서를 갖고 계약을 한 다음에, 돈은 이제 나중에 주셔야죠. 계약을 한 다음에 시공사가 계약 이행 보증 증권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10% 통장으로 입금을 하시면 이제 됩니다. 이제 선금이 있는데, 선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관공사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제 선점해서 자금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옛날에 그 IF 시대나 이럴 때 굉장히 나라가 어려웠을 때 관에서 미리미리 이제 발주, 하반기 발주를 전반기에 다 발주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계약금하고 선금까지 먼저 선 집행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선금 집행을 하면 선금에 대한 보증금을 또 이제 끊어서 줘야지 이제 그 집행이 되고 이런 상황인데, 민간인 공사에는 보통 선금은 안 줍니다. 계약금만 주면 그거 갖고 공사를 시작하는 데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굳이 선금은 안 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기성 부분인데, 기성은 어떻게 줄 거냐? 이제 보통 시공사들이 초기에 10%, 뭐 기초공사 끝나면 몇 프로, 골조 끝나면 몇 프로, 뭐 창호 붙이면 몇 프로, 그 다음에 준공 나오면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테이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과기성이 나올 수 있는 여건들이 다분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피행 관리하거나 이런 걸 보면, 경험상을 보면 매 1회 기성을 청구 나가는 게 제일 좋다. 그것도 매달 청구를 하게 되면 그 한 만큼, 그 달에 한 만큼만 돈이 나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크게 건축주 입장에서는 과기성에 대한 부담을 덜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거는 뭐 노하우지만 제가 이제 경험상 보니까 매월 한 만큼 확인해서 기성이 나가면 과지급은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에서 매월 1회 기성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자재에 대한 품목이나 수량, 이제 요게 뭐냐면 따로 워드를 치든 하나 시트를 만드셔서 그 주택 같은 걸 이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이제 건축주분들이 이제 일반적인 건 이제 자기 집을 많이 지으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주택을 확인하면 자 싱크대도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에어컨도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일러도 설치해야 되고 그래요. 요즘에 이제 그 풀옵션이라고 냉장고까지 다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자, 그럴 경우엔 내역서에는 에어컨이 세대당 2대씩 해서 안방에 하나, 거실 하나, 2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시공사가 이제 가격을 매겨야 되는데 어떻게 매깁니까? 없죠. 기준이 없어요. 에어컨은 있는데, 자, 중소기업도 에어컨을 만들고요. 대기업 삼성도 에어컨을 만들어요. 그럼 삼성하고 중소기업하고 에어컨 단가는 다릅니다. 자재 단가는요. 설치비는 인건비는 똑같다고 치지만 자재값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자재의 품목이나 수량을 이제 적는 게 내역이지만, 따로 자 에어컨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삼성이든 LG 거도 써야 된다, 아니면 중소기업 거 어떤 거 써라라고 기준을 잡아주고요. 보일러는 뭐 린나이 걸 하든 뭐 대성 걸 하든 어떤 나름대로의 그런 자재에 대한 규정을 잡아주시면, 뭐 모델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회사 제품 정도면 기준은 어느 정도 잡히기 때문에 가격대 기준은 나옵니다. 왜냐하면 설계상에는 그 에어컨의 용량이 얼마라는 게 스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 있는 삼성 거 쓸 거냐, LG 거 쓸 거냐, 중소기업 거 쓸 거냐를 내가 건축주가 결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한 상황에서 이 계약서가 들어가야
이렇게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했듯이 설계 도서에 나와 있는 그 도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게 여기서 시비가 많이 갈려요.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 엘리베이터도 현대도 있고 뭐 저기 뭐 외국 것도 있고 중소기업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 기준을 안 잡아주면 몇 인승짜리 엘리베이터는 설치는 해요. 왜? 도면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내가 나는 현대 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저걸 하지? 라고 얘기하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돈 더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거기서 이제 시비가 갈리면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나는 이게 아니니 이래서 서로가 감정하고 하면 공사가 중지되고 또 뭐 고소고발이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누가 피해 보냐면 건축주만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게 잘 이런 걸 초기에 정리를 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이런 강의가 그런 걸 미리 아시고 나서 하시는 게 좋다라고 해서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품목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인들이 차를 사도 되게 꼼꼼히 여러분 보시잖아요. 근데 차보다 더 비싼 집을 지는데 꼭 차보다 더 꼼꼼하게 안 하셔요. 여러분 대부분 제가 이렇게 상담하거나 면담을 해보면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예요. 알아서.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를 보듯이 꼼꼼하게 보셔서 뭐 이게 스펙 그 모델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걸 한다는 어떤 그 회사 제품까지만이라도 규정을 잡아 놓으면 나름대로 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어떤 자재에 대한 퀄리티는 대충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공사랑 나랑 부딪힐 일이 많이 없다. 없다는 얘기는 공사 잘 원만히 가고 내가 원하는 날짜에 입주를 하든 원하는 날짜에 그 성과품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자 보증에 대한 거는 이제 끊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체상환금. 공사 대금의 1일 절대 0.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산하면 0.0001%가 되겠죠. 1일이 곱해지는 겁니다. 하루가. 지금 여기가 25억인데 25억에 0.001을 해야 그게 하루의 지체상환금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이 준공 연료를 이걸 굉장히 시공사가 예민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뭐 있냐면 대가 지급의 지연에 대한 이자율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시공사는 참 잘해요. 열심히 일하는데 건축주가 자금이 좀 어렵다거나 아니면 일부러 고의로 뭐 그럴 수는 아니지만 자금이 어려서 좀 못 해줄 수가 있어요. 자금을. 아까 말씀드린 한 달에 한 번씩 기성을 청구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집행하는데 그 달에 돈을 못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사전에 시공사는 협의해서 못 줄 수 있는 거나 아니면 일부는 조금만 주고 뭐 다음 달에 많이 준다는 유통하고 이러면 문제는 없는데 만약 그런 게 없이 그냥 아무 얘기 없이 돈을 안 주시면 그 돈에 안 주는 시공사는 공사를 못해 그 날짜에 인도를 못하는 데 대한 지체상을 물지만 시공사는 내가 돈 줄라 할 시기에 돈을 안 주면 건축주도 공사되면 지연율에 대한 비용을 내셔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야 공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 도급비는 그 발주자, 건축주이고요. 수급비는 시공사입니다. 예. 이게 이제 표지뷰고 그 내용입니다. 내용을 이제 볼게요. 그 다음에 뭐 계약에 대한 총칙이 있고, 그 다음에 도급인, 수급인, 그다음에 정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정의에서 이제 보실 게 뭐냐면 그 물량 내역서랑 그 다음에 산출 내역서가 있습니다. 그 일반인 여러분들은 내역서란 말은 잘 모르는데요. 그 산출을 물량을 뽑아서 예를 들면 이 건물에 예를 들면 이 펜이 100개가 들어간다. 그걸 다 계산을 이제 물량을 뽑아서 펜이 100개 들어간다고 정리한 게 내역서예요. 물량 내역서인데 물량 내역서는 단가가 없습니다. 이제 좀 이따 내역서에 대한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물량만 있지 단가는 없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물량 내역서로 시공사에 뭐 보내서든 내가 갖고 있어서 아니면 내가 아시는 분한테 여러 군데 던져서 그 단가를 넣어서 정확적으로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백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이 산출 내역은 단가를 넣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해서 시공사들이 이제 내는 건데 이런 것들을 정리를 잘 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서라도 한 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게 내역서입니다. 내역서인데, 내역서 제일 앞에는 갑지예요, 이게. 도급액 5억 8,6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제일 밑에 도급액이 이거예요. 이 도급액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 공사를 이 금액에 하겠습니다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내역서에 대한 최종 갑지고요. 요 바로 뒤에 뭐가 있냐면 총괄표가 있는데 건축공사, 토목공사, 설비공사, 전기공사, 뭐 부대공사, 도시가스공사에서 이게 이제 품목은 기본이지만 이 공사를 하기 위한 아이템들을 해서 건축공사는 얘는 얼마, 뭐 기계공사는 얼마, 뭐 전기는 얼마에서 토탈 얼마라는 게 나와요. 이게 이제 순수하게 직접 공사비예요. 진짜 4억 5천이 직접 공사비고, 다시 원가로 오면은 그 4억 5천이 여기 안에 다 탑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경비가 요율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4억 직접 공사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해서 실제로 내가 시공사가 돈이 진짜로 투입하는 돈은 4억 5천인데 시공사는 지금 5억 8천을 견적을 냈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러냐? 이런 이제 보험료라든지 안전관리비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 관리비라든지 아니면 자기네 이제 경비, 이윤까지 그걸 다 포함해서 5억 8천을 제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최종이에요. 그래서 이 직접 재료비하고 그 다음에 노무비 이게 이제 이렇게 있는 것들이 아까 보시면 이 건축 아이템별로 토목, 전기, 설비 이 아이템별로 하면 2억 5천이 재료비고요. 그 다음에 노무가 1억 7,500이죠. 다 합친 게 그게 2억 5천하고 1억 7천 여기 타는 겁니다. 재료비에. 이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경비도 여기 들어갔죠. 1억 1,800만 원. 그러면 여기 이제 1,800만 원 들어가 있죠. 그게 이제 앞쪽 갑지로 이렇게 타는 거예요. 이걸 타서 산재, 고용, 건강, 연금, 퇴직, 안전관리비까지 프로테이지를 계산을 해서 그 금액을 담아서 안전관리비하고 일반관리비하고 이윤까지 포함해서 자기가 얼마에 제한을 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원공사입니다. 요게 내역서예요. 그러면 자, 요 총괄표가 나왔잖아요. 건축공사 하나만 볼게요. 이 총괄표에서 건축은 이제 이게 공정별 지표표라서 건축이에요. 이게 건축입니다. 건축에는 뭐 공통, 가설, 토공, 철콘, 방수, 금속, 미장, 창호, 수장 이런 아이템들이 있는 거예요. 이 공사를 할 때 이런 하도업체들이 와서 공사를 다 하는 겁니다. 이 공사에 이런 아이템들이 쭉 해서 공통가설에는 재료비가 500만 원 들어가고 노무비가 100만 원 들어가고 경비는 1,300만 원 들어서 그래서 공통가설이 2천만 원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런 것들을 쭉 정리해서 올라온 게 이겁니다. 이게 총괄 건축 이제 합계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공통가설, 이게 지금 내가 공통가설 철콘을 볼게요. 그래서 이 아이템 중에 철콘을 볼게요. 그러니까 철콘이 재료비가 5,500만 원 나왔고 노무비가 4,600 나왔고 경비가 한 280만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나왔지? 그러면 여기에 대한 철근 콘크리트에 대한 상세 또 내역이 있어요. 그게 이제 내역서라는 겁니다. 요겁니다. 자, 레미콘이 묵은짜리가 32 세제곱미터 들어가서 200만 원, 240만 원 들어가네. 철근이 13톤이 들어가서 9천만 원이 들어가네. 철근 16mm가 4톤, 5톤 들어가네. 뭐 400만 원 들어가네. 그래서 그 품목별로 철근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아이템을 다 내역을 정리한 거예요. 거기에 수량을 계산해서 이게 이제 물량을 뽑은 거죠. 거기에 단가를 넣은 겁니다.
이 단가가 A, B, C 건설사마다 다 약간씩 달라요. 그 다르기 때문에 전체 공사비 제한하는 금액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역서가 잘 정리된 건설사가 제안하는 게 그나마 신뢰 있는 건설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되게 러프해요. 그냥 철근 콘크리트 일식, 뭐 미장 일식, 뭐 이래버릴 수 있거든요. 그냥 우리가 흔히 이제 집장사분들이 하시는 뭐 평당 뭐 400만 원, 500만 원 이런 개념 있잖아요. 그러면 자재를 뭐를 쓰는지, 막말 아까 있던 에어컨은 뭘로 들어가는지, 변기는 세면기는 뭔지, 주방은 한샘 건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그 내용들을 다 적어 놓으면 거기다가 싱크대 한샘, 엘리베이터 현대 여기 적어 놓으면 그 어떤 자재 그 규격 어떤 높이까지는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제안하는 건설사들을 확인을 하셔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신뢰 있는 건설사가 어느 정도 될 거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4조에 보면 계약 보증금이죠. 아까 첫 번에 설명을 드렸죠. 계약금을 이제 주게 되면 계약 보증금을 이제 받아야 된다. 그 계약 보증금은 언제 가능하냐? 그거는 자, 시공 계약을 하면 그 계약서를 갖고 대한건설 공제조합에다 합니다. 근데 그 공제조합도 못 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공사가 그 제한한 금액들이 있는데 그게 여러 현장이면 오버가 되기 때문에 못 끊을 수가 있어요.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여건이고요. 그게 안 되면 이제 서울보증증권에다 끊으시면 됩니다. 그 둘 중에 하나 아무데나 상관은 없어요. 될 수 있으면 공제조합에다 끊는 게 좋지만 그 건설사가 여러 현장이 있으면 그 현장마다 그 계약 보증증권을 끌다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한도가 오버되면 공제조합은 안 끊어주거든요. 이제 그걸 오해하지 마시고 안 되면 그런 상황인 것 같으면 이제 서울보증증권 이런 데 끊어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받고 나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활용하면 안 돼요. 잘 준공해서 그냥 내가 입주하면 끝 아주 좋은데 만약에 이제 이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는 게 어떤 거냐면 중간에 해지됐을 때 공사 내가 계약금을 하지도 않았는데 돈을 준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을 내가 증권, 보증선 그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는 겁니다. 그 돈을 받고 그 보험회사는 이 시공사에다 이제 구상권을 청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받으셔야 된다는 거. 계약이 해지됐을 때 활용이 된다. 근데 이 계약 보증금은 그냥 내가 담보로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될 수 있으면 안 쓰는 방향이 좋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런 가구고. 그 다음에 여기 공사감독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민간인 공사할 때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뭐 꼭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PM으로서 역할을 좀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 그 감독을 그 PM으로서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일단 시공사하고요, 건축주하고의 그 어떤 건축적인 용어라든지 이런 것도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중요한 거는 공정을 이제 관리하는데 이게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게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계속 누군가 이렇게 좀 봐주면 그 사람한테 의견을 좀 묻고 할 수 있지만, 나름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현장도 잘 모르고 내가 나름대로 설명해서 야, 이런 경우인데 이거 괜찮니? 라고 물어보면 그 답은 정확한 답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답이 될 수 없거든요. 예, 그래서 감독관을 두시고 나름 그 감독이 현장을 이게 좀 이렇게 파악하면서 움직이면 모르시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면 그 감독관이 충분히 그 현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건축적으로 말씀을 많이 들을 거고 오해 없는 그런 관계가 진행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기성검수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청구를 한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공사한 만큼 청구하는데 정말 그만큼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기술자도 꼼꼼히 봐야 될 입장이거든요. 굉장히. 그런데 기술자 아닌 분이 기술자가 제안한 이 기성검수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되게 어렵거든요. 거기서 많이 이제 미스가 나서 돈은 많이 준 것 같은데 이름 쪽밖에 안 했네.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독관을 두시면 그런 거를 많이 해소할 수 있고 과기성 안 나가고 서로의 그 껄끄러운 감정들을
그 중간에 있는 감독관이 잘 중재를 해줄 수 있다는 역할을 하는 거죠. 물론 비용은 들어갑니다. 비용은 들어가는데 그 비용만큼 충분히 가치를 얻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조에 여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제 감독관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현장 대리인입니다. 오늘 강의는 시공 쪽이니까 현장 대리인이 누구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현장 소장님이에요. 네? 법정 용어는 현장 대리인인데 이분은 관공서에 구청에 관할 구청에 내가 A라는 건설사의 직원이고 제 박지연이가 이 현장의 현장 대리인입니다. 현장 소장입니다. 라고까지 신고가 됩니다. 이거는 관련관청에 신고가 돼요. 근데 제가 왜 이거 강조를 하냐면 현장 소장님이 현장에서 일을 하지 시공사가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사 시공계약은 현장 소장하고 계약하는 게 아니고요. 시공하고 계약할 때는 시공사 사장님이 와서 여러분하고 계약을 하실 겁니다. 근데 그 사장님은 참 괜찮아. 몇 번 뵙고 괜찮은데 그래서 일 잘할 것 같아서 계약을 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장님 와서 공사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몇 달간 여기 상주에서 업체들 관리하고 시공 관리하고 하진 않습니다. 그 사장도 직원을 파견을 시켜서 여기다가 다른 직원을 이제 현장 소장을 집어넣 넣는데 실제로 그 현장 소장님이 이 현장을 모든 책임지고 관리합니다. 스케줄 맞게끔 잘 돈도 정리를 잘 해주고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이 분이. 그래서 시공 계약을 할 당시에 현장 대리인이 누군지를 먼저 인사를 받고 그 사람의 프로필하고 그 나름대로의 어떤 인생 경험을 이제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뭐 괜찮다 나쁘다는 어떤 느낌들을 좀 느낄 수 있고 그냥 대화를 하시면 아무래도 이제 뭐 느낄 수 있는 기본적인 그 툴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현장 대리인에 대한 검수를 나름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꽤 오래전에 감독한 게 있는데 현장 시공사는 괜찮은 회사예요. 근데 이제 현장 소장을 이제 인원이 안 돼서 그때 이제 뽑아서 대리인을 이제 넣었던 경우인데 그 시공사도 그 대리인이 검증이 안 돼서 일단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 보니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건축이라는 것은 이게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맞아야지 이게 현장이 잘 돌아가거든요. 뭐 하나가 문제가 되면 그걸 2, 3일 이뤄서 그 일을 시작하면 2, 3일 후부터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후속 공정도 그 사람들이 다른 현장으로 가버립니다. 그걸 기다리지 않고 가버리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일이 또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관리나 이런 것들을 현장소장이 잘해야 되고 도면을 파악해서 어떻게 일을 할 건지 오다를 현장에 정확히 잘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갖고 결국은 그 보수하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거는 현장 대리인을 꼭 한 번 더 면담을 하셔서 본인이 좀 흡족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정리하시고 돈은 좀 추가적으로 들어가지만 공사 감독관을 꼭 두셔갖고 그 현장을 좀 물론 감리는 있습니다. 근데 감리는 그 공정감리나 기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친구를 줘도 되고요. 그 정도 능력이 되는 감리라면 그 감독 권한을 주서 좀 더 돈을 좀 더 드리더라도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계약이 되면 이제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착공에 대해서는 이제 공사를 이제 진행하는 방식인데, 착공은 이제 언제쯤 하냐고 나있는데, 이게 이제 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크게 제가 할게요. 이 전자는 도서를 제가 이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놓은, 차트를 그려놓은 이 작에 설계예요, 설계. 사전 기획, 그 다음에 기본 계획, 계획 설계, 그 다음에 기본 설계, 실시설계입니다. 이게 설계 당시의 내용이에요. 그 실시설계가 끝난 다음에 착공이 들어가요. 제가 이걸 한 거는, 건축주하고 설계사무실하고 계약한 거하고 또 시공사랑 계약하기 그 과정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관공서 어떤 행정을 떠나서 나하고 건축주하고 설계사하고의 관계만 정리한 거예요. 그럼
내가 설계사무실하고 협의해서 기획을 해요. 사전 계획, 내가 뭘 짓겠다. 아, 주택을 짓게, 건설 짓게, 아니면 뭐 오피스텔 짓 거야. 뭐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계획을 주면 설계사무실이 나름대로 기본 계획을 하겠죠. 뭐 내가 원했던 뭔가를 내가 어떤 집을 뭐 방 2개짜리로 해서 뭐 최대한 많이 뽑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계획을 하겠죠. 그걸 이제 리뷰를 하실 거고 그게 오케이가 보니까 왔다 갔다 이제 할 거 아니에요. 디스커션 하셔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설계사무실은 그 정리돼 갖고 건축 허가를 냈겠죠. 이제 행정적으로. 그러면서 기본 설계가 끝나고 그 기본 설계가 끝난 다음에 실시 설계에 디테일하게 도면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시공할 거고 여기 자재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조인될 거고 자재하고 자재 틀린 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외부는 어떤 식으로 정리할 거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제 나온 겁니다. 이 나온 거에서 설계사무실은 이제 착공 서류가 관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거가 나온 상태에서 이 도서를 시공사에 던지는 겁니다. 시공사에 보내서 그 시공사가 그 실시된 건축기계 전기하고 건축으로 탕자기의 도면을 그려진 이 도서를 시공사에 넘겨서 그 시공사가 그 도서를 보고 물량을 뽑아서 아까처럼 내역서를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이제 공사비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게 착공할 수 있는 순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페이지가 한 4페이지, 5페이지 됩니다. 이 내용이. 근데 여러분이 이건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게 지금 그래도 이게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리려고 좀 많이 이제 장수가 너무 많으면 힘들 것 같아서 많이 줄인 거예요. 그래도 4-5장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물론 해당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서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번에 강의 들을 때 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설계 인허가도 마찬가지로 그 협의를 최소한 10몇 군데씩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건축주하고 설계자 계약서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시공사하고 도급계약서 들어갈 거고 감리자하고의 도급계약서 들어갈 거고 일단은 건축주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이제 계약서 요것만 정리하시면 나머지는 이제 시공사가 다 서류를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허가 당시에 이제 면허세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것도 내셔서 그 서류가 이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감리 관련해서는 감리는 이제 서류가 이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까 감리계약서를 말씀을 드렸는데 감리에도 건축이 있고요. 토목, 소방, 전기, 통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건물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그때마다 규모나 이런 사이즈나 따라서 어떤 거는 뭐 소방 감리도 해야 되고 전기 감리도 해야 되고 토목 감리도 해야 되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약간 변수는 있지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감리계약서가 들어가고요. 물론 이제 감리대원들이 들어가니까 어떤 사람을 누굴 어떻게 배치할 거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쭉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시공사에 대한 이제 법인인감 등기부등본 이제 진짜로 사업자를 갖고 움직이는가, 그다음에 건설업 면허 이런 거, 그다음에 그 현장 대리인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경력증명서하고 자격증도 들어간다. 이게 관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관공서에 들어가는 서류 목록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A라는 친구가 이 현장에 현장 대리인으로 신고를 합니다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리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건축 공정표가 이제 들어가죠. 유해 방지 시설에서 이거는 이제 착공할 때 착공 전에 시공사가 미리 관에다 협의를 받아서 필증을 받은 다음에 서류를 집어넣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간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워낙 많아서 이거 뭐 오늘 이 시간 건 다 이것만 갖고도 뭐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이렇게 많은 걸 알 사항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이 건축 시공사한테 빨리 접수합시다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접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주시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런 걸 제가 자막 시트를 만든 겁니다. 강의 내용에. 이런 준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내가 원하는 빨리빨리가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으니
그 시공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넉넉히 주자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잔토 처리 계획서, 땅을 파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좀 아파트나 이런 큰 건물들은 세륜장 있죠? 이 세륜장은 뭐냐면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지저분한 것들이 바퀴에 이렇게 달고 해서 거기에 세척을 해서 바깥으로 나가게끔, 그래서 이제 주변이 좀 깨끗하게. 이거 이제 조그만 건물은 해당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규모라든지 이런 것, 용도라든지 이런 것 따라서 해당이 되는 품목이 있고 아닌 품목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공사용 가설 축조 신고 필증. 이게 뭐냐면, 우리 현장 같은데 아파트나 아닌 큰 현장 가보면, 그 컨테이너 박스로 해갖고 이렇게 뭐 2층, 3층짜리 크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현장 사무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고. 자재 창고도 좀 있어야죠. 장비, 이런 것들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이제 필증에서 어디다가 할 건지, 어느 위치에 놓을 건지, 얼마나 할 건지에 대한 거를 미리 도면을 그려서 또 간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서류가 착공 때 들어가야 되고.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특정공사, 이런 거. 특정공사는, 그 레미콘이라든지 우리 전동기, 공구리 타설할 때 그 진동하는 바이브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포크레인. 그 다음에 장비 오는 거, 브레이커. 그런 것들이 이제 소음 나는 것들을, 언제 얼마만큼 쓸 건지에 대한 예상을 해서 신고를 하는 거고. 그게 이제 특정공사고, 비산반진 발생은 뭐, 이제 가설 울타리를 치우고, 그래서 막 만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적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이 품목들이, 이 착공할 때 시공사하고 설계 사무실이 많이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우리가 이제 설계 사무실이 상세 도서를 그려서 그걸 이제 시공사한테 뿌려서 시공사가 물량을 잡아서 내역을 준다고 했는데, 거기에 없는 내용이 어디 있냐면은 건축 허가가 나면 허가 조건이 나옵니다. 꽤 두껍게 나오거든요. 각 지자체마다 약간씩은 다르지만 허가 조건이라는 게 나와요. 그 허가 조건에 공사를 할 때 이런 것도 하세요, 아니면 이런 걸 해야 됩니다라는 따로 그 지자체 나름대로의 어떤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임의 규정인데, 거기에 허가 조건 안내문이 있어요. 그 안내문을 보시고 그 시공사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허가가 나오면 이 안내 조건을 설계 사무실이 시공사에다가 실시 도면을 줄 때 같이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면 시공사는 실시 도면을 보고 물량을 뽑고 그 안내 조건에 따라서 이거는 시공을 해야 되니 이 내역 안에다가 반영을 해야지 금액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추가 공사비가 될 수 있으면 없게 그렇게 풀어가기 위해서 이런 조건들을 잡는 거고요. 이 조건들이 아까 전자에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내역서 안에 담겨 있어야 전체 공사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템이 들어가 있으니까. 가격을 일단 떠나서 아이템이 들어가 있으니까 나중에 추가 공사비에 대한 부담감이 덜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추가 공사가 될 수 있으면 없어야 서로의 분쟁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시공사는 어느 정도 준공을 책임지려고 하는데, 이제 자금이 이제 꼬이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주가. 근데 그 첩차에 중요한 이 아이템이 없어버리면 나중에 이걸로 해서 공사비를 더 달라고 하면 이게 많은지 안 많은지 이제 시비가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사건, 사고가 또 나니까 미리 이 물량을 뽑을 때 이 내용도 같이 던져주면 그 시공사가 그걸 파악을 하고 그 내역 안에 아이템을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내역서 안에 철근, 가설, 창호, 기타 공사 안에 허가 조건 내용 해서 이렇게 단가를 넣으면
그 토탈 오해 금액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착공이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공사 기간이죠. 공사 기간. 당연히 아까 표지에서 공사 기간이 중요하고, 이 공사 기간이, 그, 계약한 그 일자보다 늦어질 경우는 아까 공사 지체 상환금 는다 그랬잖아요. 그 하루에 0.1% 계산해서 넣는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굉장히 고민 많이 해서 기간을 제한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팁을 좀 드리면, 시공사 본인도 이제 알아보실 거고, 시공사 나름대로 이제 할 거예요. 워낙 요즘 정보력 인터넷이 좋아서 무슨 뭐 5층짜리 주택 다세대 주택인데 뭐 공사기간 얼마야 딱 찍으면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평균만 내도 대략 4, 5개월, 6개월 걸리는구나 라는 걸 느끼잖아요. 근데 시공사가 나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시공사 갑자기 7, 8개월 뭐 10개월 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고 왜 그렇게 되는지 일단 사항을 들어보고 날짜를 넉넉하게 잡되 최대한 빨리 좀 해달라는 식으로 풀어가는 게 더 좋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건축주 입장에서 제가 바라보는 겁니다. 아무리 그걸 줄여갖고 야 이거 최소한 줄여달라 이렇게 해도 이 지체사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협상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서로 이렇게 진을 빼지 마시고 초기니까 좋게 진행해서 잘 마무리하는 게 좋은 방향이니까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좀 시공사가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여유를 좀 주고 최대한 그때까지 좀 맞춰 방향으로 가자라는 식으로 해서 풀어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아까 그래서 성금은 일반 건축에서는 잘 안 준다고 했으니까 이건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재 검사. 이거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이 검사 같은 경우는 특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필요는 없고요. 아까 그랬지만 이거 현대 건지 삼성 건지 뭐 내가 원하는 뭐 한생 건지 아니면 누구 건지 이런 정도의 어떤 규정들만 잡아놓고 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거 얘기고요. 그다음 안전관리비하고 재보상이라고 있죠. 아까 그 내역서상의 원가 계산서라고 첫 페이지가 있었잖아요. 재료비, 농업비, 경비에다가 이제 보험료니 뭐니 이렇게 쭉 있었죠. 안전관리비 그런 것들이 그 공사비 안에 포함이 됐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 거를 내가 돈을 줬으니까 너 가입을 하고 하세요라는 내용들이 달려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근로자가 사고 나면 건설에 사고 나면 거기에 보증해서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 모두 수급인 시공사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안전관리비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까 안전관리비가 뭐였냐면 안전관리비란 거는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를 합쳐서 거기에 아까 프로테이지 있죠. 요율을 넣어서 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게 안전관리비인데 안전관리비에 뭐가 들어가냐? 안전관리비 도대체 뭐냐?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이에요. 건설 기계나 양중기 등이 위험을 주변 작업지를 보기 위해서 유도한 신호장.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콘크리트 타설 하면 펌프카드 대놓고 그 레미콘 쳐서 왔다 갔다 하고 그 사람을 막거나 차를 막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수신호로 누군가 이렇게 해줘야 되죠. 뭐 레미콘 차도 이제 뒤로 오는 거 봐주고 제대로 이제 위치 잡아주는 것도 해줘야 되고 그런 안전관리. 그 다음에 그 개인 뭐 이제 안전모라든지 안전하라든지 여러 가지 그 안전에 대한 장비들 현장에 쓸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하고 큰 현장에는 안전 교육도 시킵니다. 따로 안전 교육도 시키고 현장 내 안전 교육장도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안전 관리비를 그런 데 쓰라는 내용입니다. 안전 관리가 뭐냐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강의 하나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공사기간의 연장. 이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에서 이제 돼 있고, 특이하게, 여기에 보면은, 전에는
빗물에 대한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태풍이라든지 그 다음에 홍수 뭐 이런 거 그런 거 국가적으로 어떤 큰 그런 이슈가 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 뭐 태풍이 계속 연달아 와서 비도 오고 해서 못했어. 그래서 한 뭐 3주 못했다 그러면 그 3주에 대한 교과는 연장할 수 있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비가 안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태풍도 안 오고 하는데 막 느닷없이 막 뭐 하루에 뭐 100mm, 200mm 많이 오는 경우들이 최근에 이제 잦아지다 보니까 그냥 홍수. 그런 말은 여기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없었었는데 전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자연재해가 있을 때는 서로 협의해서 연장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비가 오면 공사를 못하고 날이 너무 뜨거워서 사람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같으면 안 되는 거고 건축주 입장에서는 겨울 공사를 하기 싫어요. 겨울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겨울 공사만큼은 또 뒤로 밀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협의해서 연장이 가능하게끔 잡아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공사 중지가 여기 있는데 공사 중지는 건축주가 요구했던 사항들이 이제 안 지켜졌을 때 내가 15일 전에 15일 전에 먼저 통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거의가 없어요. 거의가 없는데 중요한 이때가 뭐가 이제 현장 이제 여건을 보시면 자 나는 달 기성에서 매월 돈이 나갔는데 이 시공사가 하도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이 시공사가 현장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현장 여러 현장이 있다 보니 돈을 이렇게 막 돌린 거예요. 또 이 하도 업체는 이 현장만 아니라 이 회사랑 같이 일하니까 여기저기 또 있고 그래서 외상공사 시작하고 여기 돈 받으면 이렇게 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시공사가 돈이 이제 안 된 거야. 뻐그러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이제 좀 문제가 되니까 이 현장이 이제 돈이 안 나가니까 안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건축주에서는 분명히 돈 나갔는데 그 이후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작업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문제가 돼서 공사를 해지할 수 중지를 할 수 있고 그러면 그걸 내가 너 당장 뭐 하세요 이게 아니라 최소한 15일 기간을 열어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조가 설계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설계 변경은 건축 공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굉장히 이제 건축주하고 시공사하고 많이 부딪힐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설계 사무실하고 사전에 시공사하고 이 물량 산출하기 전까지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셔갖고 그거를 이런 설계 변경이 안 일어날 건 건축적으로 설계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뭐가 이제 문제가 있냐면 땅을 파야 됩니다. 지하층이 있거나 땅을 팔 때는 물론 지질 조사를 하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땅을 파봐야 이 땅 속의 내용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진해력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건물에 자중이 있지 않습니까? 지으면 이 자중이 이 집안의 흙이 이걸 받아줘야 되잖아요. 이 무거운 건물을 받아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받아주는 힘을 우리가 진해력이라고 하거든요. 진해력이 이게 이 받아주는 힘보다 약하면 이 건물이 자꾸 땅속으로 숨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힘을 더 보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파일을 박잖아요. 파일. 아파트 보통 요즘 25층, 3층 기본이 지금 설계되어 있는데 그걸 그냥 맨 땅에다가 이렇게 탁 얹어놓으면 이 자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 이 땅의 힘이 그걸 받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받칠 수가 없으니까 파일을 박아서 전봇대처럼 이렇게 파일을 박아서 그 파일이 암까지 정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파일이 돼서 이 암에 딱 정착이 되고 요 위에 이제 아파트가 들었으니까 이 건물이 딱 안정이 돼 있는 거거든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워낙 자중이 나니까 집안 자체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설계 자체에 파일 공사가 들어가는데 우리 그냥 일반적인 5층짜리 다세대 주택 이런 것들은 뭐 파일 박아봐야 이게 재산 가치가 없고 사업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그냥 직접 기초로 하는데 땅을 파보니까 안 나와요. 그럼 이건 변경을 해야 돼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이 내용에. 그래서 토목공사를 하다가 지방공사를 하다가 어떻게 없었으니 집안학 진해력이 안 나오고 보강할 때의 비용들은 조정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건축공사에서 계약 설계 변경에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되는 건 없지만 내가 판단했을 때, 건축주가 판단했을 때 시공사가 나는 아까 3대 거를 쓰기로 했는데 중소기로 쓰네. 그러면 나중에 그 정산을 이제 풀면 돼요. 그거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설계 변경에 대한 비용은 있지만 그 건축 관련된 설계는 될 수 있으면 발생 안 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토목은 그 땅을 파봐야 아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물가 변동에 대한 계약 금액의 조정했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인 공사에는 많이 적용이 안 되고요. 우리 이제 여러분 같은 이제 주택이나 이런 조그만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짓는 거는 공사가 1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특별한 건 없고, 전에는 뭐냐면 이제 공사가 장기가 됐을 때, 뭐 한 2, 3년 되는 공사를 치면, 이게 우리가 물가가 변동이 되잖아요. 그 매년마다 조금씩 뭐 낮아지지 않고 올라가니까 그 장기 공사일 경우는 예를 들면 올해 뭐 공사 오야 금액이 총액이 50억인데 50억을 20억, 20억, 10억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3년 안에 공사를 하는 거로 정리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 해는 되지만 다음 해는 이 수량은 우리가 바뀌지 않지만 단가가 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조정을 하자라는 내용이 담아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이게 표준 계약서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틀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조그만 건물에 대해서는 주택 짓고 뭐 조그만 근생, 5층짜리 근생 이런 것들은 거의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성 부분, 아까 말씀대로 어떻게 한 만큼 일한 만큼 청구하세요라는 내용 하고요. 그 돈을 어떤 식으로 준다는 내용이 이제 담아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청구했을 때 검수를 해서 얼마 안에 돈을 줘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담아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준공검사가 있겠죠. 건물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준공을 해야 되는데 이 준공검사의 준공 내용은 요건 이제 제가 달았어요. 여기 이제 잘 안 보시겠는데 이 준공검사라는 게 뭐냐? 이런 게 이제 여기서 이제 키 포인트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준공검사는 건축에서 얘기하는 준공검사는 건물을 다 지어서 관할 관청에 사용검사를 득하면 그게 이제 사용검사 필증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옛날 얘기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준공검사입니다. 준공이 완료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건축물 관리대장이 나오고요. 그 건축물 관리대장이 나오면 법무사가 그거 갖고 이제 등기를 하고요. 그 등기에 의해서 이제 또 취득세를 내셔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이제 있는데요. 여기서의 준공검사란 말은 자, 사용검사를 하잖아요. 건물을 어느 정도 지었으니까 나 이거 건물 짓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관에 신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에서 검수를 해갖고 이상이 없으면 이제 필증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 필증이 나올 때까지는 다 완벽하게 바로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냐? 그런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미비된 공사들이 좀 있어요. 조금 덜해도 이거는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면 좀 공사가 그런 거는 좀 덜 정리가 돼 있더라도 사용 승인을 내줍니다. 예를 들면 근생 같은 경우에 그 내부에 페인트를 안 칠해요. 그 천정도 안 해요. 그런 상황에서 준공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어차피 해놓으면 임차인이 다 뜯어서 인테리어 새로 하니까 거기에 예를 들면 커피숍이 오면 커피 트렌드에 맞는 자기가 인테리어 새로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안 해요. 그래서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그 관할 관청에서는 사용 승인을 내줍니다.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좀 소소하게 이렇게 좀 작업이 덜 된 것들이 조금씩 남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남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다 됐는지. 그래서 사용 검사는 당연히 나야 되는 게 맞고요.
사용검사는 당연히 나는 게 맞고, 거기에 감독관 내지는 건축주가 여러분이 가서 확인을 해서 이상이 없다고 확인할 때 그게 준공이 완료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계약서에는 제가 그런 문구를 하나 좀 넣었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파트 청약을 해서 아파트가 당첨이 되면 중도금 내면서 그 아파트가 공사가 쫙 진행되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시공사에서 연락이 오죠. 자, 어느 정도 됐으니까 와서 너 몇 동 몇 호잖아. 가서 점검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내가 가죠. 그럼 키 받아서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이제 화장실 문도 열어보고 문도 닫아보고 물도 틀어보고 잘 나갈 거고 변기도 내려보고 막 하시죠. 꼼꼼히 보실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검수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체크를 해서 주고 거기에서 그걸 담아서 시공사가 이제 한 번에 쫙 이제 하자 보수를 쭉 해주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케이 하고 이제 입주하시는 건데 아파트 같이 그런 개념을 보시면 돼요. 자, 사용 승인은 낮지만 내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는 아직 시공사가 덜 됐으니까 그 마무리 다 된 걸 내가 확인하겠다라는 거. 그게 준공검사의 완료가 되는 거고요. 취지가. 그 다음 계약서였어요. 계약 내용에서의 준공검사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준공이 끝난 다음에 내가 확인하고 감독관이나 내가 확인하고 준공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 잔금을 지출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돈에 대한 핸디캡이 리스크가 많이 없어질 거라는 얘기죠. 내가 다 확인했으니까. 자, 사용검사, 행정적으로 사용검사가 나면 제가 아까 특수계약 조건을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사용검사면 공사비의 몇 프로가 지출이 되고 잔금이 얼마 남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계약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 잔금을 어떻게 지급을 할 거냐 어떤 시기에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검수를 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했을 때 그때 오케이 하고 인수를 받고 마지막 대금을 지급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체상금 나왔죠? 지체상금. 이거는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워낙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니까. 근데 이제 그 프로테이지는 0.1% 1일 공사 금액의 0.1%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 지체상금 갖고 막 따지시면 제가 경험상 시공사는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공사를 하시다 보면 이제 감독관이든 뭐든 이제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감독관이 이제 그 공사 기간을 못 맞추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 건축주의 어떤 그 스토리나 사항들을 설명해서 연장을 좀 해준다든가 이해를 하시니까 그 연장 기간이 2주나 뭐 3주 정도가 이렇게 된다면 뭐 건축주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또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일을 안 해서 연장해달라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이제 일을 하는 과정에 약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좀 덜 돼서 뭐 2, 3주 정도 좀 늦어질 것 같다. 2주 정도나. 그 정도 같으면 여러분 좀 이해하고 가셔서 좋게 하시는 게 제 경험상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게 한 달, 두 달 넘어가면 그거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들이라는 걸 말씀드려요. 제가 왜 그렇게 드리냐면 그 사람이 이 로봇이 기계가 아니니까 딱딱 찍어서 못 만듭니다. 상황이 있고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 하면 조금씩 늦어지는 경우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유폭을 한 좀 1주나 2주 정도 좀 생각을 해 주셔서 그 안에 들어오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계속 풀어가시는 게 가장 현명하고 또 시공사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나고요. 그 사용검사가 나기 전에 그 하자 담보 증권을 이제 끊어서 나가야 되겠죠. 당연히. 그거는 어떻게 끊으라는 거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하도급.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도급에 대해서 여기 제가 추가적으로 넣은 거는 이제 내가 한 달에 한 만큼 공사를 해서 돈을 줬는데 이 시공사가
지금 시공사가 공사하는 게 아니라 그 하도업체가 공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받아서 전달하는 건데, 이 전달하는 과정에 이제 사고가 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돈을 시공사에 안 주고, 그 하도 일한 친구한테 직접 돈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안전하게 간다면, 또 하나는 시공사에 돈을 주고, 내가 이 돈을 시공사에 줄 때는 예를 들면 철근 콘크리트 골조 업체가 요번에 이제 청구를 했어요. 2억을 청구했다 칩시다. 그러면 골조 회사가 2억만 치면 이래서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2억을 시공사에 던집니다. 이제 2억 공사했으니까 주는 건데, 그 주는 조건에 뭐를 해주냐면, 그 하도업체, 골조 그 회사에 유치권 포기계약서가 들어오게 하면 돈이 나가는 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이 계약서 내용,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조금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배달사고라고 하는 건데요. 시공사가 그 사람, 그 하도업체에서 괘씸해서 돈을 안 주려고 그런 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이제 현금을 이렇게 유동화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돈이 나와서 주려고 했던 것들이 저게 좀 문제가 돼서 이제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런 것들이 문제돼 갖고 현장에 그 유치권 이렇게 탁 이렇게 빨간 거를 쫙 해갖고 행사하시는 분들 많고 이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다른 시공사나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그 사람들 나는 돈을 줬는데 이 사람은 시공사에 돈을 못 받으니까 나로서 참 답답하고, 그렇다고 얘네들 다 빼버리고 나는 빨리 집을 지어야 되니까 다른 사람 집어넣을 수도 없고 참 힘듭니다. 그런 경우가.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 하도급체의 돈이 지불할 그 시점에 유치권 포기계약서를 받으셔서 갖고 계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담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도급체 직접 발주 지급한다는 경우도 또 하나가 있는 게 그겁니다. 근데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 있냐면 이거의 원 계약은 누굽니까? 시공사잖아요. 그 시공사의 하도업체는 B예요. B. A는 시공사고 그 A 밑에 이제 계약하는 놈이 B인데, 이 친구가 나랑 계약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건축주랑. 그러니까 내가 이 B 업체에다가 직접 돈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줄 수 있게끔 하는데 이 시공사의 동의서를 받아야 돼. 내가 그럼 돈을 얘한테 직접 줄 테니까 너 확인서 줘. 예, 이렇게 받으셔서 풀어가셔야 나중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도급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이게 도급인이 제가 건축주라고 그랬잖아요. 도급인이, 그러니까 건축주가 공사를 해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해지할 사항은 없고, 이 해지할 수 있는 게 시공사 공사 안 하는 거죠. 공사 안 하면 해지를 해야지 어떡합니까? 어떤 사유가 됐든 간에 현장에서 며칠 동안 공사를 안 하게 되면 이건 건축주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일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해지를 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정산을 해야 되고, 이제 정산은 이제 그 다음 문제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해당을 주로 하는 겁니다. 건축주가 일방적으로 이거 좀 마음에 안 드니까 너 나가, 이렇게 또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도 몇 분 계세요. 건축주도 시공사 마음에 안 들어, 계약하다 일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갖고 그냥 너 나가, 막 이제 멋지게 막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그것도 이제 소송으로 들어가서 건축주 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도급 계약을 해서 건물을 지는 책임지고 준 조건으로 들어왔는데, 날 하고 있는데 뭐가 틀어진지 감정적인 뭐가 문제가 있어서 못하게 하는 것도 그건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시공사가 문제가 돼서, 시공사가 뭔가 문제되고 공사를 안 하거나 어떤 문제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되면 건축주가 공사를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급인은 시공사죠. 시공사가 공사 해지하는 경우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시공사도 자기가
공사를 책임지고 와서 준공을 내는 거로 해서 계약을 했는데, 하고 있는데 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나 저 때문에 싫어. 저 양반 때문에 싫어. 뭐 좀 마음이 안 돼 싫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져서 가야 됩니다. 서로의 감정도 풀어야 되는 거고, 일단은 시공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는데, 할 수 있는 경우가 뭐냐? 내가 일을 했는데 돈을 안 줘요. 일을 했는데 돈을 안 줘. 건축주가. 그러면 더 이상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돈이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해지를 하고, 그 여태까지 들어간 비용, 기성에 대한 거 정리하고, 거기에 대한 공사비에 대한, 그 시공사에 대한 이익금이라든지 이윤 같은 것도 청구해서 소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달달이 기성하는 것에 대해 자금 여러분이 찾기가 좀 어렵겠지만, 그 달달이 기성하면서 과기성이 안 나가고, 이런 시공사가 내가 돈을 안 줘서 공사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시는 게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내가 자금 사정에 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시공사하고 충분히 그걸 사전에 협의를 하셔야 돼요. 협의를 하셔서 좀 절충해서 풀어가셔야지. 안 그러면 그걸 뭐 알아보다가 안 되면 그냥 내깔라두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걷잡을 수 없는 문제로 심각하게 될 수 있거든요. 시공사는 공사를 못해서 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현장에 대해서만 문제지만 다른 현장 일은 또 해요. 근데 건축주는 나는 언니 여기 있잖아요. 결국은 나만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도 피해는 보지만 나만큼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시공사와 다툼이 있든 내가 시공사하고 뭘 하든 그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은 내가 다 건축주 여러분들이 다 안고 가야 될 사항이란 말이에요. 제일 피해가 큰 사람이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될 수 있으면 줄이고 서로의 시비가 없게끔 좋은 방향으로 풀어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계약, 설계 도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설계 도서에서 실시들고 상세하게 좀 정리를 해서 품목에 대한 자재에 대한 어떤 결정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시공사도 물량이나 이런 걸 보셔서 좀 신뢰 있게 뽑은 회사들을 검증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계약을 이렇게 진행하시면 크게 문제 없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돈 나가는 거 유치권 포기받아서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치권 행사를 못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다른 시공사를 집어넣어서 물론 내가 원한 말짜리 못하지만 그 데미지는 조금은 더 줄일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채권 양도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손해배상하고 분쟁 해결. 분쟁 해결은 법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안 가는 게 좋은 거니까, 이거는 이제 표준계약서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틀은 이렇게 갖춰져 있어야죠. 시비가 생기면 서로 협의하고, 안 되면 이제 뭐 법에다가 이제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전에 설명했던 요 내용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한 표준 도급계약서 내용이고요. 요거는 이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라고 이제 별도로 이제 다시 한 장이 이제 만들어지는 내용인데, 여기서는 이제 지금 이 본 계약서의 내용 말고 조금 더 상세하게 담아놓은 게 뭐냐 하면은, 사용검사 시 현장 측량비, 각종 수도료, 정비료, 공과금 같은 거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지질조사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땅을 팠는데 그 땅에 이제 우리가 최초에 설계한 그 땅보다 다르게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거를 도급인이 부담한다. 네? 건축주가 부담한다. 인입비라든지 뭐 수도 공과금, 그 다음에 땅을 팠는데 이 땅이 이제 문제가 생겨서 보강을 하거나 뭔가를 해야 될 때 그건 이제 추가 공사비잖아.
그런 것들은 건축주가 부담하세요. 라는 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부담할래, 내가 부담할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공사비에 담으면 시공사가 부담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별도로 건축주 내가 부담할게, 여러분이 부담할게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별도로 내가 부담하는 거 쓰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때 상황 따라 다르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내용들을 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자이행 보증권, 폐기물 처리비, 입주 청소비, 그 다음에 뭐 가태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스 인입비나 이런 것들은 여기의 계약은 수거비인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공사가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변수가 많으니까 여러분이 시공사랑 협의해서 하나의 아이템이 여기로 갈 거냐 저기로 갈 거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네 거냐 내 거냐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리비 포함이고 철거비 포함이고 창원은 뭐 남성 알림을 썼는데 이런 식으로 뭐 LG 뭐 샤시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그 제품에 대한 퀄리티를 어느 정도만 잡아주면 공사의 어떤 공사비 추가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많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내가 상상했던 만큼의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할 만큼의 공사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요. 그 다음에 그 지하 있는 건물에서는 이 땅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보강하거나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공사 계약은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계약을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특수 조건에 그랬을 경우에는 공기를 연장한다, 협의해서 연장한다, 뭐 이런 내용을 좀 담아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연장한다는 내용이 좀 담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토목에 대한 관련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 지급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여기 따로 이제 특수 조건을 잡았는데 여기 이 샘플 내용에는 뭐냐면 간단하게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크게 보면 이거예요. 자, 매월 1회 기성인데 요번에 1억을 청구를 했어요. 1억을 청구해서 검수협의니까 1억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 내용은 이 1억이 나갔으니 1억을 인정해 주는 대신에 9억 7천만 원만 내보내겠다. 아니 9,700만 원이요. 죄송합니다. 9,700만 원, 그러니까 97% 정도만 청구한 게 나가고 3%는 적립금이다. 나중에 준다. 그러니까 내가 1억, 그러니까 100%를 청구를 했는데 100% 기성 확인이 됐어요. 그럼 100% 돈을 나가야 되는데 100% 내가 좀 주긴 그렇고 그러면 기성이 딱 맞으니까 조금 덜 주는 조건으로 가자. 3%만 덜 주자. 그러니까 90% 줄게. 예, 그렇게 이제 계약이 돼 있는 거고요. 요 내용이.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준공이 났을 때 아까 했죠. 사용검사 승인이 났을 때는 이제 건물을 등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이후에 소소하게 작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는 이제 95%, 총 공사비의 95%가 승인 나면 나간다. 그러면 이제 매월 기성마다 돈이 나가서 어느 정도 잔금이 있잖아요. 그 잔금에서 사용공사가 났어요. 필증이 떨어지면 전체 금액의 5%만 남기고 나머지 95% 다 나가는 걸 조건으로 지금 잡은 거예요. 그래서 100억이면 95억만 내보내고 총괄. 물론 이제 중간중간 기성이 나갔으니까 나머지 그 95억 남은 거에 잔금만 주면 되겠죠. 그 잔금만 내보내고 5억은 갖고 있는 겁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죠. 이 계약서상의 준공검사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 계약서의 준공검사는 뭐냐? 사용 승인은 당연히 득한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잔 마감을 정리를 하는 과정에 내가 검수를 해서 이상이 없을 때 나머지 5%를 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특수
조건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것도 프로테이지는 요건 제가 샘플로 갖고 온 거고요. 프로테이지는 시공사가 언제든지 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3%, 그 다음에 5%, 이게 이제 잔금 이제 남기는 건데 이런 내용들을 굳이 3%다 5%다 이거를 시공사가 더 낮출 거예요. 그런 건 여러분들이 협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내용, 그 다음에 하자 담보 책임에서 요게 이제 그 건설산업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제 정리 좀 한 거고요. 거기에 미장 타일은 1년, 방수는 3년, 뭐 엘리베이터는 2년, 뭐 이런 식으로 몇 년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담은 거예요. 일반적인 내용을 담아서 그 내가 하자가 생겼을 때 이 안에 하자가 생기면 그 하자 이행 보증 증권을 받은 거 있죠. 그걸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여기 타일이 1년인데 입주를 하다가 하자니 타일이 막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공사 인도받은 지가 1년이 안 됐어요. 그러면 시공사에 전화해서 하자를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는 얘기예요. 1년 안이 안 됐으니까. 근데 시공사가 안 해줘요. 안 해주면 그 하자 이행 보증 증권에서 그에서 돈을 받아서 내가 하자 그 돈으로 내가 하자 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이제 하자 이행 보증 증권의 키예요. 이 기준에 의해서 증권에 있는 돈을 내가 빼서 할 건지, 아니면 시공사가 와서 해줄 건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많은 것들이 이제 여러분한테 해당은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공사는 준공을 하고 나면 그냥 가는 거거든요. 인도를 받고 잔금을 받으면 가요. 그러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뭐 1년은 아니지만 매일같이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정도 들고 관계도 또 이렇게 돈독해지고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제 건축주 입장에서는 관계 개선을 아주 좋게 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왜 나쁘게 돈을 다 줬는데 별로 감정 안 좋게 헤어지면 사람이 살다 보면은 건물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완벽하게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공사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흔히 언론에서 이런 회사가 어떻게 아파트를 이런 식으로 지었느냐 하고 뭐 그 하자에 대한 이제 언론에서도 취재도 많이 하고 또 보도도 많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큰 회사들도 그런 하자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하는 게라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AS죠. 쉽게 말하면 AS를 어떻게 잘 해주냐 문제인데 이런 조그만 건물은 그런 큰 회사들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분들도 한 번 공사하고 이제 내가 뭐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면 자주 보겠지만 일반이기 때문에 뭐 한 번 집어주면 더 이상 집 질 일이 없지 않습니까? 많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하고 마지막에도 관계를 유대를 잘 해주셔야 이건 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전화를 드리면 좀 이렇게 그래서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서 좀 와서 AS 좀 해주시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좋게 감정적으로 해주신 분들은 아직도 연락하시고 한 뭐 6년, 7년 지나더라도 뭐 돈은 드리지만 이제 좀 해달라 그러면 사람을 또 알선해줘서 이렇게 붙여주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게 보기 좋고요. 또 내가 이게 비싸니 많이 뭐 이런 데 알아보고 뭐 저 사람 믿을만하니 안 믿을만하니 이런 거 참 고민 많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한번 겪었고 이 사람 괜찮게 해서 좋아졌으면 그 사람들 또 이렇게 그런 잔일들 조금만 그런 하자나 아니면 좀 보수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도 있어요. 집을 오래 이제 생활하다 보면은 당연히.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 알고 계시면 관계가 좋게 헤어지면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계시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계약 내용은 이렇게 마치고요. 그 다음에는 이 계약에서 이제 문제점들하고
하자들이 어떻게 생기는지 하는 거. 이 하자에 대해 발생해서 뭐 법을 소송을 걸어서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나고 이런 거는 별로 제가 별로 안 다루려고 합니다. 안 다루려고 됐었으면 아까처럼 여러분이 눈높이를 좀 높여주면 물론 이건 인터넷이나 이거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눈높이를 좀 올려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일단 생각을 좀 요런 거에 있으니까 요럴 땐 요렇게 좀 하면 되겠다라는 기본적으로 왜냐면 스타트 처음 시작 단계에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이렇게 하나하나씩 짚고 가야 나중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하고 그래서 이 위의 설명은 어떤 식으로 상황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